이 지문이 개빡센데 이유가 뭐냐면 필기하면서 듣고 있죠. 1, 2단락은요. 여러분 그 20학년도 6월평가원 만점자 65명 나왔던 시험. 그때 제일 이슈가 됐었던, 제일 논란이 됐었던 지문이 6월평가원의 그 경제지문이고, 그 경제지문 내용이 1, 2단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채권 지문도 거의 고전 문항이죠. 거의 뭐 한 7, 8년, 10년 전에 출제됐었던 채권 문항도 2단락이 때려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1단락에는 최근 기출의 통화정책 원리가 들어가 있고 2단락에는 옛날 기출의 채권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단락에서 드디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양적 완화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정보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단락이 미치게 많죠. 그러니까 딱 보면 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실전에서 표 처리하고 구조 처리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저기요. 해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수학 풀이 과정 다 쓰고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암산으로 풀게요. 아니 실력되고 능력되면 하라니까. 여러분 수학 풀이 과정이요 이거는. 네? 이걸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눈으로 처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 시험장에서 이걸 다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다 암산으로 처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겠어요 암산하시면? 실수하는 게 잡히겠어요? 그런데 국어를 제대로 아는 강사가 정말 드물다 보니까 국어의 사고 과정을 자신 있고 명확하게 처리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12년 중에 11년을 배웠으니까 못 고치겠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 학생들 대비 유난히 오랜 학생들이 못 고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진짜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 절대적으로. 이거 진짜 항상 제가 걱정해요. 우리 고객님들 진짜로 제가 크게 걱정해요. 정말로.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사교육 강사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항상 고민이 수능 공부 왜 해야 돼야 되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요. 사실은 그 회의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어디 잡고 있어요 지금? 저 잡고 있어요 혹시?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진짜로 수능 다시 칠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교 다시 갈 생각, 즉 직업을 바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명확히 알겠어. 한 20년 하니까 알겠어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20년을 해야만 깨닫게 되는 사실. 수능 공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죠. 더닝크루그 효과. 빈수레가 일어나다. 그러니까 저도 빈수레가 일어날 땐 존나 떠들다가 아닥 했다가 이제 슬슬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수능 국어 기출 지문을 분석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서울대 다니면서 거의 한 20개 넘는 과의 수업을 다 들어봤어. 그렇죠? 뭐 체육교육, 뭐 국어교육, 윤리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다 들어봤고 사범대 같은 경우에 다른 건 안 들어봤어. 그 다음에 수학과 수업 들어봤고요. 인문대학도 언어학과, 국어국문, 그 다음에 철학과 들어봤고 법대 수업도 들어봤고요. 경영경제 수업도 들어봤고요. 공대 수업도 컴공 수업 들어봤고요. 산업공학 수업 들어봤고요. 20개 가까이 다 들어봤어. 미대 수업, 미대 할 거 없이 뭐 교양 다 해서 하면은.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말 내가 좀 존경하고 따를 만한 교수님들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국어과 교수님들이 되게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라고 많이 느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인격적으로 되게 능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능력 검증된 사람들인데 인격까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막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잘못돼 있고 그 잘못된 습관이 계속 누적되고 고착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이제 변화의 흐름은 보이죠. 왜냐하면 슬슬 옛날 방법으로는 국어도 안 된다는 걸 느끼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부모님들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항상 최첨단은 딱 선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 오히려 지방 학생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내 수업 듣는 것 같아. 자,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정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수학에서 풀이 과정 없이 암산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쪽에다 싹 써드린 건 뭐냐면 18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출제됐었던 경제 원리 전반적인 내용을 싹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제지문, 최근 경제지문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지문에 엮이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최근 경제지문은 기출과 EBS가 진짜 빡세게 연결되어 있어요. 느꼈잖아, 경험했잖아, 우리는 이미. 구조나 내용이나 원리적으로도. 그래서 18학년도 6월 수능이 엮여 있고 9월에서 6월까지 엮여 있는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글로벌 금융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문제는 나름대로 통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유평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게 완충자본 제도였는데 사실 완충자본 제도는 궁극적인 해법이 못 돼요. 그 완충자본 제도는 궁극적인 해법이 못 되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수능에다 못 낸 것뿐이지 양적 완화와 MMT, 그러니까 Quantitative Ease와 Modern Monetary Theory, 그래서 현대통화 이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현대통화 이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중에 현대통화 이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사실 해결을 했고요. 이게 지금 EBS 지문이었던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검증이 됐다고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경영학 교과서에 이게 좀 빠른 학교는 실려 있을 거예요. 안 빠른 학교는 이게 안 실려 있을 거예요. 좀 빠른 교수님들은 가르쳐 줄 거고요. 대학 가셨을 때 좀 늦는 교수님들은 못 가르쳐 주세요. 이걸.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완충자본 제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봐봐. 곧 이거 다룰까 안 다룰까? 그래서 나는 최근에 경제 흐름이 되게 빡셌기 때문에 한 3년 5년 뒤에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코로나가 터졌네. 어머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코인 사는 애들은 한 달 전쯤 천당 갔다가 4월 1일 이제 도지 코인을 우리 도지가 저기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달에다가 이렇게 깃발 꽂을 때만 해도 해피했죠. 지금은 이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인정을 이루고 있는데 다룰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당장 니네도 토토하는 친구들 있어. 주식하고 코인하는 친구들 니네 주변에 있을걸요. 이게 왜 우리 현실이 돼버렸냐면 일단 내 현실을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사는 곳이 20개월 전에 들어올 때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진짜 뭐 억이 그냥 애들 장난이야. 12억 이랬다가 9억 이랬다가 10억 이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지금 있는 보증금 가지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자, 강남역 노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제 강남 놀러 오시면 제가 항상 이제 강남역 노숙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주의깊게 한번 봐주시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도지코인 50조야. 그 도지코인 진짜로 그 도지코인 검색해봐. 진짜 이거 황당할 정도야. 도지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냥 되게 귀여운 시바견이 뭐 표정이 그냥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시바견 어떤 느낌이냐면 시바견 응?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너희를 보고 있는 그 코인이 50조예요. 만우 전날 일론 머스크가 장난으로 도지코인을 달로 도지코인을 문으로 이랬다고 갑자기 50조 된 거야 이제. 근데 우리 20, 30대, 40대가 코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얘기했었죠.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이젠 자본 생산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그 자본 생산성이 개떡상해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집이 있으려면 강남역 노숙을 안 하려면 코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코인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떡해. 고3한테 이거 안 가르쳐? 경제 교과서에 들어오려면 이거 30년 뒤에나 들어가요. 독서 지문은 지금 있는 것들을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보를 현재 맥락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잖아. 국어에서 다뤄줘야지. 그래서 다뤄주는 거야. 그래서 이 흐름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이것도 환장할 거 그냥 일단락에 다 들어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개념과 채권의 가치 결정을 할인율이 하는데 채권 가격의 채권의 현재 가격을 결정한 할인율 개념도 각각 다른 지문으로 세팅된 걸 2단락에 또 다 들어박아놨어요. 환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의 결정을 수요 공급이라고 정보를 또 추가를 해줘 여기다가. 그렇게 1, 2단락은 기출 원리 1단락, 옛날 기출 2단락 세팅하고 이 글의 주제는 이제 양적 완화 4가지 나오는데 제발 표 처리하세요.
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똑같이 수업 들었거든? 학생마다 버라이어티 되게 커. 올해는 진짜 웃길 정도야. 이거 30초 컷 하는 애들 있고요. 1분 컷 하는 애, 2분 컷 있고 3분 컷 있고요. 6분 줘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고민하면서 풀이과정 따라가야 되는데 수학처럼 여러분 수학 풀이과정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수학 개념, 탐구 개념 그리고 유형 풀이과정 배우듯이 풀이과정 배우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진짜 1, 2등급만 나와도 내가 이해하겠어. 아니 뭐 한 5등급 나오는데 선생님 그거 다 쓰면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 풀이과정을 안 쓰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송해요. 짜증내는 거 아니고 화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피지컬이 1등급이에요. 그럼 암산으로 풀겠다는 거 누가 말립니까? 암산으로 푸십시오. 근데 그 1등급조차도 암산으로 풀면 실수 오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과정 쓰는 거예요. 검토도 해야지, 검산도 해야지. 그러니까 풀이과정 쓰는 거예요. 국어는 왜 풀이과정을 안 쓰시냐고요. 왜 안 쓰세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 서울대잖아. 국어교육 전공했잖아. 아니 뭐 그럼 더 이상 뭘 보여줘? 어떻게 해줘? 내 진짜 발가벗고 저기 사거리 뛰어다녀야 됩니까? 우리 대치동 사거리 뛰어다녀야 내가 맞는 겁니까? 아니 권위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수업의 질로 보나 교재 질로 뭘 봐도 자료의 질로 보나 뭘 봐도 맞는 얘기고 심지어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 건드는 강사는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거 유튜브로 찍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왜? 찍을 수가 없지. 아는 게 없는데. 나는 그거 쓰신 분한테 직접 수업 받았고 물어봤고 교수님 이거 이 내용 뭡니까? 라고 대놓고 구절 갖고 물어보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야 그러면 설명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선생님 풀이과정 안 쓰고 풀면 안 되나요? 제발. 우리 고객님들이 좀 이제는 아셔야죠. 우리 고3 이제 5월이에요. 5월. 곧 5월, 6월 평가원. 여름방학이에요. 뭐 내년에 깨달으시려고? 제발 지금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표처리 좀 하세요. 그러면 진짜 별게 없어. 전 정말로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이 뭐 나오면 이 양적 완화 자체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인수해가지고 정부가 통화량을 풀잖아. 돈을 풀잖아요. 양적 완화는 그 통화량을 그걸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렸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경기가 미쳐 날뛰고 물가가 미쳐 날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지. 그러면 다시 반대로 금리 높이고 통화량 줄이는 출구 전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양적 완화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 모럴 해저드. 이게 또 뭐냐면 여기도 제가 다루다 말았었는데 뭐냐면 양적 완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어.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왜 왔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론. 즉 비우량 채권이 부도나면서 리먼이 800조 터뜨렸잖아. 그걸 인수를 해준 거야, 국가가. 왜? 그거 놔둬버리면 나머지 다 터지니까. 그럼 사람들이 뭘 느껴? 야, 돈 빌려서 파산하고 돈 안 갚아도 정부가 갚아주네? 야, 맞빌려주자. 진짜 그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2010년 전후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다 뉴욕 쫓아가고 월가 쫓아가가지고 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이라 니네가 정부가 세금 낚았다 눈돈 가지고 니네가 지금 성과도 짠치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냐. 진짜로. 걔네가 평균 연봉이 10억이에요. 글로벌 그 월가에서 일하는 애들이 평균 연봉이 보통은 인턴으로 들어가도 2억, 3억, 5억이야. 한 10억은 평균적으로 다 받아. 그런데 이 사고 터트렸으면 야 양심이 있어야지. 한 1억 뭐 받아도 그것도 토해내야 새끼들이 10억, 20억을 더 받은 거야 이제 성과급으로. 열받아서 사람들 다 나와서 야 내놔라 세금 내놔라 난리 났던 거야 사실은. 도덕적 해이. 두 번째는 통화량이 미친 듯이 터트려졌으니까 막 짐바브웨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되는 거라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 돈 이만큼 쌓아가도 커피 한 잔이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 캐락까지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지문은 뭐냐면 내가 왜 EBS 지문을 찬양하냐면요. 잘 들어. 여러분이 수능 시험 날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말 잘 모의적으로 구성해 놨어요. 수능 시험 날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되게 잘 설계해 놨다고. 배운 대로 그래서 적용해 보잖아요. 야, 정말 재밌게 잘 풀리는데 여러분 풀던 애 풀잖아요. 문제가 개떡 같아. 사설도 그래. 그러니까 왜 이감이라든지 뭐 이런 사설 교과서들이 유명해졌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신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대체가 안 되잖아. 기출 가지고는. 그것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풀다 보면 EBS 연계로 막 20회, 30회, 40회분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잖아. 출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기출과 EBS를 전제해서 내버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애들이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배경식도 쌓이고 구조 보는 눈도 길러진 것뿐이야 사실은. 됐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좋은 애들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피지컬 안 좋은 애들은 안 된다니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제발. 다시 그래서 내가 지문 내용을 이렇게밖에 안 쓴 이유는 뭐 더 이상 이게 쓰자니 이미 기출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다시 있죠. 제가 이제 올해 커리큘럼에서 채권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얘기해야 될 타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봐. 여러분 채권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빚증서입니다. 그러면 채권에 써져 있는 게 첫 번째로 액면 금액이 써 있는데 액면 금액은 빌린 돈 원금이야. 액면 이자율은 야 내가 매년 얼마씩 줄게. 약속된 금리 이자예요. 자 이자율이 금리랑 똑같은 단어야. 만기라는 건 몇 년 동안 줄게야. 그래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렸고 100원을 빌렸고 금리는 액면 이자는 10%고 만기가 5년이면은 처음 내가 채권을 샀을 때는 처음 0년 차이는 채권 뭐 이자 이런 거 없어요. 1년이 지나면 10, 10에다가 원금 100까지 하고 110이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문제는 뭐냐면 5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다른 데 투자하고 싶어. 그럼 급전이 필요해.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래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채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골 때리죠. 왜? 봐봐. 야 이게 결국에는 100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냐? 아니지. 왜?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이 내년에 얼마 돼요? 지금 100만 원이 5년 뒤 얼마가 될 것 같아? 반대로 그러면 5년 뒤 110만 원이 지금 얼만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 시점에 채권을 산다고 쳐. 그러면 야 3년 뒤 10만, 1년 뒤 10만 원, 2년 뒤 10만 원, 3년 뒤에 110만 원이 지금 얼만데? 라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즉 가격 책정의 필요가 생기는데 문제는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에 너한테 얼마 주겠다라는 약속된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생기는 거고 현재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일단 이 지문에서는 여기까지 가버리면 너무 정보량이 터지니까 수요 공급 가지고만 설명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뭐냐.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왜? 이자 안 줘도 살 거니까. 또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털어요. 즉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를 덜 줘도 사람들이 살 거다. 이자 떨어질 거다.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인과계를 잡거든. 근데 이게 약간 나는 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기출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이거 EBS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주된 설명이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할인율이라고 뭐 놀이공원을 지을 건데 할인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보셨을 거예요. 옛날 기출 중에. 자, 보시면은 현재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자가 10%면 내년에 110만 원 받는 거예요. 현재 100만 원인데 이자가 20%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현재 100만 원을 이자가 100%면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반대로 볼게. 자, 미래 110만 원은 이자가 10%일 때 현재 가치 100원인 거죠. 100만 원인 거죠. 미래 120만 원은 이자가 20%일 때 현재 가치 100만 원인 거죠. 미래 200만 원은 현재 가치 100%일 때, 이자율 100%일 때 현재 가치 100만 원인 거죠. 이거야. 봐봐. 그러네. 이자가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많이 할인돼 버리죠. 봐봐. 이자가 100%일 때는 100이나 털어져. 이자가 20%일 때는 20이 털어져. 이자가 10일 때는 10%가 털어져. 그러네.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많이 할인이 되는구나.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많이 할인돼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자와 채권이 반대로 간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건 무조건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채권 가격 변동 원리를 이미 기출해서 이 한 지문과 이 한 지문으로 따로따로 해놨어요. 이거 엮어 그러면 곧. 이미 엮었잖아요 여기서. 이게 2020학년도에 안 나왔을 뿐이지 곧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고 반등이 왔고 경제 원리 설명의 필요성이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나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사진 다 찍어 올려주셨나요? 예, 사진 다 찍어서 올려주시고. 자, 한 장면당 다시 한번 한 1분씩 또 한번 1분 너무 길고 한 30초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쪽 지우고 지문 털어야 되니까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서 한 30초씩만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다시 잡을까 그리고 네. 다 잡았죠 30초씩. 자, 저기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18, 6월부터 20학년도 6월까지 세팅돼서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관련된 내용이라 이 지문을 그대로 못 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사실 대공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은 뭐 1929년 이때로 알고 있잖아.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져 생긴 문제라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금융위기가 1907년에 왔고, 그때 JP 모건을 비롯한 사기업들이 사실은 중앙은행 역할을 해결을 해버려요.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던 거고, 정부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중앙은행 역할을 지금도 미국은 그때 그때 설립한 사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걸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정부 기관으로 넣어야 되는 거 당연히 정부 기관을 넣어버린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구조가 좀 다른데, 이게 사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에 채권을 줘요. 야, 우리가 너한테 100만 달러를 빌릴게라고 100만 달러의 채권을 준다고. 그 채권을 받았으니까 연준이라 그래요. 미국 중앙은행은 정부에 100만 달러의 채권을 주는 거예요. 100만 달러의 달러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얘네는 가만히 놀고 앉아서 정부가 채권 주면 채권에 대한 이자 쳐받고 달러만 찍어주잖아. 근데 진짜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 왜 그런진 뭐 여러분 나중에 역사 시간 뭐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그렇게 짜져 있어.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반대로 정부가 봐요. 달러 통화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중앙은행에 줘서 채권을 다시 받아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 달러를 태워버리면 끝날 문제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조를 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봐봐.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가져왔고, 다시 채권을 주고 달러를 받아왔고, 다시 달러를 주고 채권을 받아오면 원상복구가 되잖아. 즉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지 아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사실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봐봐. 우리가 근본이지 음본이지라고 들었던 이유가 어쨌든 화폐라는 거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과 엮여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금이 갑자기 막 10배, 100배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가치가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증거금 없이, 그런 채권 없이 달러만 뽑아버리면 갑자기 화폐가 왕창 돌아버리고, 화폐가 왕창 도니까 화폐 공급이 엄청 많아져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많이 생기는데 물건은 그만큼 올라올 수가 없잖아, 생산이.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통화량의 증거 없는 증대가, 증거금 없는 통화량 확대가 가지고 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나 통화량 증대하는 정책을 조심했던 거고, 더군다나 이런 구조를 안 깨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MMT라는 현대통화 이론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돈만 찍어도 된다. 화폐만 찍어도 된다는 입장이야. 왜 그런 거냐면,
여기도 설명을 해놨는데 전 세계 기축통화가 크게 5개를 꼽아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위안화. 밑에 써놓은 건 뭐냐면 얘네도 많이 거래가 되긴 해. 근데 대표적으로 얘네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증거 없이 돈만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있어야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무조건 달러를 가져갈 거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결국에는 저희가 어디다 써놨냐.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 늘려서 신용대출 많이 해주면 결과적으로 소비 수요 늘고 투자 늘고 그러면서 경기도 활성화되지만 물가도 올라버리잖아. 그런데 물가가 오르기 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기 전에 전 세계 신흥국들이 달러를 가져갈 거라고 본 거야. 즉 달러가 결국에는 넘쳐나서 나중에 물가 상승까지 가기 전에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가져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럼 통화량은 크게 늘지 않고 유지가 되겠지.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없을 거다라고 주장한 거야. 왜? 결제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달러 왕창 찍어내도 달러는 결국에는 그 국가들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물가까지 확 오르진 않을 거다. 자, 이 얘기를 말로 하니까 좀 못 알아먹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출 원리를 빡세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자, 봐. 자, 정부가 채권을 매수하면 시장의 통화량이 는다 그랬죠.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금리 준다 그랬고 금리가 줄어드니까 신용대출 늘고 대출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소비나 투자도 가능해질 거고 소비 투자가 늘었으니까 수요에 따른 공급도 늘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선순환을 그리면서 호황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도 생길 것이고 구매력이 생기고 보니까 물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애당초 뭐 때문에 생긴 일이냐면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달러를 찍어 놓으면 통화량 늘었던 게 줄어들 거라고. 왜? 신흥국들이 결제를 위해서 달러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어나도 얘네로 가버리지 여기로 가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물가까지 오르진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이게 MMT야. 이게 검증된 건 아니야. 근데 이미 아베노믹스를 한번 해가지고 일본은 재미를 봤죠. 미국도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4가지.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MMT고요. 뭐냐? 돈을 풀자는 거야. 적극적으로 풀자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풀래? 자, 첫 번째. 정부가 자꾸 안전자산을 사버리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투기를 해버리잖아. 정부가 위험자산을 사주자. 어디다 써놓고 지웠냐? 여기다. 봐봐. 보통 정부는 어떻게 통화량을 푸냐면 시장에 있는 국채를 보통 사들여서 통화량을 풀어요. 근데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갚을 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야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정부가 돈 푼다는 걸 알아. 그러면 위험자산에 투자하겠어? 안전자산에 투자하겠어? 당연히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근데 정부도 안전자산에 또 투자해버리면 안전자산이 버블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강남부동산, 미국에서는 뭐 국채 또는 미국의 일부 대형주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개떡상하는 거. 막 테슬라가 1000슬라, 2000슬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안전자산을 사들이면서 통화량을 푸니까 생기는 문제. 오케이, 좋아. 그럼 안전자산 사들이지 말고 위험자산 중심으로 구성을 하자. 그게 질적 변화 4번째 양적 완화 이론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사들여서 통화량 풀지 말고 위험자산을 사들여서 통화량 풀자. 그 얘기란 거고. 자, 또는 리먼 때문에 터진 게, 리먼이 터트린 게 뭐라고? 부실자산. 서브프라임. 프라임이 아닌 아랫등급. 비우량 채권들.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돈을 안 갚아버려. 부도가 났죠. 800조가 부도가 났다니까. 야, 그걸 정부가 인수해줘. 왜? 거기서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니까. 그걸 인수해준 거라니까.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국가가 여러분 세금으로 돈을 대신 갚아준 거라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고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부실자산 인수해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풀긴 푸는데 예전처럼 안전자산 채권만 사들여서 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써보자. 왜? 뭘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러다 코로나 맞고 이제 더 휘청휘청 돈을 다 풀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복구가 됐어. 코로나 이전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슬슬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금리를 슬슬 다시 올리고 있어요. 출구 전략으로 가는 거지. 왜? 이제 안정됐다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야 이제. 무슨 얘기 알겠죠? 봐봐 얘들아. 파티가 끝났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돈 풀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등하는 현상이 있겠죠. 그럼 도지코인 사놓잖아. 1억 사놨잖아. 지금 200억 돼 있다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봐. 파티잖아요. 1억 가지고 200 만들었으니까 동청망청 써도 되잖아. 근데 이제 다시 출구 전략하면 그게 가상까지 내려올 거라고. 파티가 끝났다고 표현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도 누가 사실 정말 잘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참 다행인 건 요즘 유튜버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괜찮은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알아. 야, 서울대 경작과 나와가지고 10년 넘게 트레이딩한 그 사람이 잘 하겠냐? 아니면 종목 찍어주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딱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런 어떤 유튜버들을 보면서 여러분 공부해도 좋은 건데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수업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언론소랑 함께. 자, 이제 같이 질문 한번 뚫어볼게. 자, 봐. 경기가 침체됐을 때 문제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통적 통화 정책. 야, 이건 우리 이미 기출 세팅 딱 보이죠.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확대했다. 여러분 봐봐.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 금리를 낮추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으니까 통화량 증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 이건 이미 기출 원리로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꾸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였다는 얘기를 안 쓰는 거야. 왜? 너의 기출된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해봐. 이런 의도인 거예요. 오케이? 계속 봅시다. 소비 및 투자도 늘죠? 소비 투자 늘었으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텐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생산을 늘리게 되고 가격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할 수 있고 소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됐어? 그럼 봐. 이미 18, 6월부터 있었던 그 기출 원리 세팅을 다 한 개 일단락해서 보이죠? 됐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한 10초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달러 보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어? 이렇게 대리화살표. 그리고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달락도 지금 기출원리가 보이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 20학년도 6월.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되냐 안 되냐 봐봐. 위기가 왔죠. 해결하려고 금리 낮췄죠. 즉 전통적인 방법을 썼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통적 방법이 막혔다. 이걸 뭐라 그런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자. 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채권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관계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저기다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봐봐. 이 내용이 이미 기출된 거니까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냈다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얘기하면 또 그래요,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풀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복습하시고 수학도, 탐구도 여러분.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 선생님 문제 풀어주잖아. 눈으로 이해하고 알아? 누가 공부를 그렇게 해요, 수학을?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풀이 다 해주고 설명 다 해주고 정리 다 해줬으면 뭐 해야 돼? 안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풀던 수학 문제를 수업을 들어서 풀 수 있게 됐으면 안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 아니야?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알아?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주 만에도 변화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겠어? 우리 고객님들 제발 좀 이제 6월 평가 이제 딱 6주 남았어요. 오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극적으로. 자, 그러면 이열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를 것 같아서 봐봐. 원리 설명을 딱 해주잖아. 근데 이것도 여러분 기출이에요. 채권 가치 결정과 할인율 개념에 대해서 이미 다 기출된 것들이야. 계속 봅시다. 자,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즉, 수요가 높아진다. 수요 공급으로 얘기해요. 채권을 사려고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높아지지만 판매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낮춰서 줘도 되겠구나. 따라서 이자를 낮아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저쪽에다 썼다시피 사실은 이 수요 공급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인율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경제 교과서, 대학 가서 여러분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리하면은 현재 100만 원 이자율 10%면 110. 현재 100만 원 이자율 20%면 내년에 120. 현재 100만 원 이자율 100%면 내년 200만 원. 즉 이자가 높아질수록 내년에 받을 돈은 많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자가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많이 떨어져요. 내년에 2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까지 100이 깎이는 거야. 내년에 120만 원은 이자율이 20%였을 때 현재 100만 원으로 20이 깎이는 거야. 내년에 110만 원은 현재 이자율이 10%라면은 현재 가치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야. 보여요? 이자가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많이 많이 할인된다니까. 따라서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할인율 개념을 설명해. 이거 이해 꼭 하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럼 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비싸져 버렸어요, 채권이.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낮겠죠? 수익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니 안 하니?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다시 위기에 대한 부담감,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돈을 안 쓰고 놔둬버린다. 또는 버블이 생긴다. 이런 흐름을 잡아준 거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처럼 전통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먹힌다, 안 먹힌다? 해결하려고 해봤으나 안 먹힌다. 그러려고 어떤 문제가 어떤 걸 하려고 했다? 양적 완화하려고 했다.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y라고 해서 보통 QE라고 쓴다고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상식 올려주세요. 봐봐. 그러니까 1달락도 2달락도 이미 기출했다고 보니까 압축해서 내버리니까 다 터져나가는 거야, 이미. 사실은 1, 2달락 내용을 묻고는 있으나 1, 2달락 내용을 잘 턴다고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 연계를 바탕으로 처리를 했어야만 문제가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 발췌도 일치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혼자 집구석에서 하셔도 돼. 근데 그게 되겠어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합시다. 그 집에서 될 거면 국수형태도 다 집에서 그냥 하지, 그냥. 학교 뭐하러 다니고, 학원 뭐하러 다니고, 인간 뭐하러 다닙니까? 아니, 교과서 뭐하러 봐. 혼자 그냥 수학하고 있지, 그냥. 여러분 학사까지는요, 이미 다 학사도 아니야. 석사까지는 이미 다 있는 거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다 닦아놓은 길이야. 프리패스야. 프리패스가 뭐야? 아예 그냥 눈 깜짝하면은 가 있는 거리예요. 제발 여러분, 고3까지, 학사, 석사까지는 여러분이 뭐 창의적이고 뭐 할 게 없어, 사실은. 석사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 박사 때 창의력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뭐 무슨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래. 애들한테 곱셈을 1년 동안 가르쳐. 애들이 곱셈을 발견해내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야, 국어는 하루 수업하고 그 다음날 시험 쳐. 기억 안 나냐? 나 외우는 거 되게 못하거든. 갑자기 오늘 선생님 국어는 설명이 야, 내일 시험 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약간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존나 잘하거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구단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날은. 내가 그날 바로 다 외웠어. 승질나가지고. 야, 그게 무슨 창의력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창의력의 목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 됐을 때 그때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제발 좀 빨리 따라오셔야 돼. 오케이? 사진 찍어 올려주셨죠? 네, 올렸어요. 계속 봅시다. 자, 그럼 이제야 비로소 글의 주제인 거야. 형광펜으로 2달락, 3달락 사이를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얘기한 거야? 문제 P, 양적 완화 S. 자,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그렇죠? 1달락 얘기죠. 그리고 2달락 얘기 나오겠죠. 신용 완화나 국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하는, 봐봐. 더욱 확대인데 솔직히 이 얘기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적극적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다. 봐봐. 여기까지는 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처리할 게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음같이 구분된다. 야, 이게 개빡세게 중요한 거지. 전개 방식 나왔잖아. 여러분, 구조 나왔잖아요.
존나 중요해지는 거죠. 넘버링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 완화 정책. 그 다음 두 번째 어딨냐?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이게 진짜 지문을 나는 너무 좋아. 여기다 뭐라고 했어? 봐봐. 마지막으로 라고 해서 3으로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놓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어딨냐? 질적 완화 정책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 편 해놓고 3번도 있어. 4번도 있어. 환장하겠죠? 페이크야, 페이크. 그러니까 봐봐.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하나가 더 있네. 논리적이에요? 문법적이에요? 정확성 있게 푸시는 부분을 씨발 저거 마지막이면 왜 이거는 한 편 하면서 하나가 더 있냐? 아니 그걸 뭐하러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있냐고. 그냥 주면 준 대로 먹어야 돼. 여러분 평가원은 그냥 조물주, 수능시험 그 자체. 뭘 자꾸 거기다 대놓고 출제 오류네, 잘못 냈네, 잘 냈네. 성적 올라가냐고요 그러면. 제발 그 화풀이를 거기다 하지 마세요. 화풀이는 여러분 방구석에서 그냥 혼자 소리 지르면서 해. 아니면 게임 가가지고 난리쳐. 아무도 몰라. 그냥 혼자 해 그냥. 제발 이게 맞네 틀리네 제발 노노. 아시겠어요? 네 가지가 나온 거야. 근데 봐봐. 네 가지 정보도 뒤지게 많거든. 그래서 그냥 표 처리하면 제일 깔끔해요. 이해됐어? 자,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가볼게요. 원래는 여러분이 지문 뚫을 때는 설명이 좀 안 될 거야, 이게. 어차피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가볼게요. 봐봐. 일단 신용 완화를 하겠대요. 그러면 신용 완화는 말 자체가 신용, 대출이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대출을 높여주겠대. 오케이. 그런데 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새끼들 이거? 부실 채권을 인수하겠대.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왜 그렇다고? 서브프라임. 이게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비우량 채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거의 부도에 가까운 채권이야. 그러니까 돈을 안 갚은 거야. 오케이? 우리가 집 산다고 한 5억 빌려 갔는데 5억 털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집값이 2억이 돼버렸어. 그럼 3억이 마이너스 났잖아. 그걸 정부가 메꿔줬다고요. 황당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월가 와가지고 다 씌우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있어. 우리나라도 빚 한 100억 정도 빌려놓고 안 갚고 뱉은 사람들 꽤 많아. 진짜로. 이번에 박수홍 씨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는 견해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승소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얘기한 적 없냐? 내 20년 전에 KT랑 B2B 해가지고 20억 매출 난 거 이 새끼들이 나한테 안 줘가지고 5년 동안 내가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판결 바로 나왔어. 1년 만에. 판결을 딱 받아가지고 씨발 돈 주겠냐? 그래서 힘들 때는 고려신용정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전화를 딱 했더니 올해. 그래서 착수금 3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회수한 금액의 30%를 수수료 갚겠대. 오케이. 그러면은 20억에서 일단 30만 원 나갔고 30% 하면은 14억에서 30만 원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3억 9,97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돈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내가 받은 돈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 180만 원 받아. 180만 원. 왜? 법인 통장을 까보니까 300만 원 있었던 거야. 그거 회수해서 30%, 90만 원 떼고 내 선수금 30만 원 뗀 거 120만 원이죠. 맞지? 계산 맞지? 180만 원 받았어. 우리나라 범죄의 환수율이 1%예요. 그런 나라예요. 갑자기 왜 열받아서 얘기하고 있지?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었어 그 인생. 남들 등쳐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등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주라고. 자 봐. 신용보급 확대하고 부실채권 인수를 해야 돼.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도 없었던 게 800조가 터졌다니까 부실채권. 그럼 다 터지는 거야. 인수를 대신해 준 거야. 자, 그리고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저 보세요. 이미 금리가 박살났어. 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리는 거야. 보이죠? 이미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좋아, 그러면 돈을 풀기 위해서 일단 안전자산을 매입하자 이거야. 됐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초저금리야 안전자산을 매입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지겠죠. 그리고 사들였으니까 통화량은 늘겠죠. 안전자산 매입으로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거야. 통화량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돈이 흔해졌죠. 금리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초저금리지만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또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겠다.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겠다. 이 얘기야.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얘들아 생각 좀 해봐. 저런 원리를 이해하라고 출제했겠냐? 야 이해하지 말고 일치해. 야 읽는 스포츠 하자. 읽는 스포츠. 체육이냐고요 지금. 제발 좀 국어 시간에 왜 체육을 하려고 그래 자꾸. 죄송해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짜증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질문. 진짜 내가 농담하는 것 같죠? 쳐봐 진짜. 서울대 체육교육과 최희찬 교수님 읽는 스포츠 쳐봐요 진짜. 여러분 아마 그거 그거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재정책이라고 해놓고 얘 페이크였죠?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세 번째 명시적 통화재정책인데 봅시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 시. 그러니까 봐봐. 먼저 1번을 해본 거야. 안 돼. 버닝키가 2번을 해본 거야. 안 돼. 에라 마지막이다 하면서 했던 게 3번이야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들어온 거야. 번역하는 과정에.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1번 해보고 안 되네? 야 버닝키 한번 해봐. 안 되네? 야 이제가 진짜 마지막이다. 한번 우리 한번 이제 들이받자 하면서 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어떻게? 좋아. 그럼 뭐냐면 얘기 나왔죠. 국채 발행이 아니라 화폐만 넣어버리겠다고. 이게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했지만 이거야. 자,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하는 권한이 없어. FED라 그래서 연준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통화량 늘려야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 얘한테 달러 받아오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채권을 줘야 된다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게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해? 야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달러 찍을래. 그냥 돈만 찍을게. 종이만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낼게.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봐봐. 어쨌든 이렇게 간 채권은요. 다시 통화량을 얘네가 회수를 해가지고 줘버리면 채권을 다시 받아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각이 되는 거야. 통화량이 영구적으로 증대하지 않는다고요. 통화량을 영구적으로 증대시켜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폭발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생겨버린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달러를 뭐 그냥 종이만 찍어내는 경우 없는 거예요. 막 짐바브웨, 뭐 베네수엘라, 뭐 옛날에 뭐 한 100년 전쯤에 독일, 뭐 마르크와 그럴 때는 있었던 일이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야 이렇게라도 해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야 안 돼 이 새끼들아.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긴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거든. 어차피 기축통화라서 괜찮거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봐봐. 어차피 그런 내용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볼게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해 지출과 같이 적자는 발생한다. 무슨 얘기예요? 봐봐. 정부는 세수입이 예를 들면은 1000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000조를 써면은 적자가 없지. 근데 갑자기 통화량을 300조를 더 만들어서 1300조를 썼어. 그럼 1000조 들어왔는데 1300조를 썼으니까 300조라는 적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300조 적자는 예전이라면은 FED에 채권으로 줬으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이자도 줘야 될 돈인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공동부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준 거야. 이해됐냐? 애들이 알아먹겠니 이거를?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일로 와. 그렇게 처리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표라도 처리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표 처리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딱 돼요. 계속 봅시다. 또한 일반적 양적 완화와 달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다.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다. 됐죠? 이런 거 다 나열해서 표로 그냥 처리해. 정보량 끝도 없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니까 4번 이제 또 질적 완화 정책도 나온 건데 얘는 뭐냐면 아까도 나왔죠. 질적 구성 변화를 하는 거래. 자, 이거 넘버링을 좀 해줄게. 명시적 통화재 정책 같은 경우에는 화폐만 발행하는 거야. 그리고 적자도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없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야. 자, 질적 구성 변화라는데 질적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부채 규모는 그대로지만 안전자산 대신에 위험자산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것도 설명해드리면 이거야. 정부가 통화량 늘리겠다고 국채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버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오르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투기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강남부동산이 왜 폭발했냐? 사실은 이거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이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안전자산이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부동산 살려고 하겠죠. 정부는 강남부동산을 살 생각이 없어.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누가 봤을까? 옆나라. 옆나라에서 아주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 하기에는 뭐가 좁아서 중이라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대출이 100%, 20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내가 강남에 집 살려면 40%, 5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네는 100%, 200%가 나오는 거야. 내 돈 한 푼도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 이자만 내면 돼. 어떻게? 샀더니 20개월 만에 우리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됐네. 내가 우리 집 등기부등록도 떼봤어요. 왜 주인이 외국인인 거야? 한동안 주인이 외국인이었던 거야, 진짜로. 야, 이렇구나. 결국 그렇게 안전자산 폭등 버블이 생기니까 야, 위험자산에 투자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를 해라, 여기까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야, 이게 지금 EBS에 나오고 이게 6평에 연결돼서 나왔는데 제가 과연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쓸데없는 얘기 했을까요? 우리 고객님들 그 돈 한 푼 한 푼과 1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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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아까워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수업 설계하고 혼자서도 수업해보고 판서도 해보고 여러 해 수업 결과 영상으로 남길 수업은 준비를 많이 해서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자, 얘네는 결국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위험성이 있고, 이유가 왜 그런 거냐? 토독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실채권 가져와 버리니까. 자, 두 번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이제 좀 어려운 거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출구 전략으로 다시 한번 가셔야 됩니다잉 라고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정리하면 전통적 통화정책 안 되네. 이유는 그렇구나. 좋아. 양적 완화를 하자. 양적 완화 네 가지 표그래서 처리하시고 양적 완화 하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 출구 전략으로 가자. 됐죠? 저쪽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런 흐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정말 생존 상식이에요. 생존 상식. 2000년 전에 농사 짓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수렵 채집하는 것처럼 그런 생존 상식이라고요. 우리가 군인이잖아. 그러면 총 쏘는 법 알아야죠. 근데 군인인데 총 쏘는 법은 몰라. 그럼 죽는 겁니다. 똑같아요, 얘도. 이제는 그런 시대라는 거 제발 알아두시고. 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내용 전개 방식 항상 얘기하죠. 주제 구조 묻는 전형적인 유형 세팅이라고. 쓰라고, 제발 좀.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써주는 이유 모르겠어요. 쓰시라고, 제발. 경기 침체에 따른 시기별 통화 정책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요.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구조가. 시기에 따라서 뭘 나눴습니까? 아니거든? 구조로 보면 시기라는 게 틀렸다는 게 뭐야? 근데 여러분이 왜 1번 선지 같은 걸 헷갈려 하냐면요. 자꾸 내용일치로 푸니까 그런다니까요. 내용일치로 가시면은 뭐라고 나왔어? 전통,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시기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정말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우리 고객님들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장단점 있죠? 아니 장단점이 왜 없어? 내용일치로 보면 장단점도 있어. 아니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그러면 시기에 따른 장단점 얘기하고 싶었을까? 내용으로 보나?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일치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구조 털어요. 주제 털고요. 그러면 당연히 뭔 시기야. 장단점 있긴 하지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보인다고. 2번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 발생 과정이 그렇다고 아예 없니? 찾아보면 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일치로 풀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구조가 틀렸다고. 이를 PS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후 구조가 또 틀렸잖아요. 절충이라는 건 뭐? 변증법인데 여기 어디에 변증법이 있어? 표처리가 있으면 표처리가 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죠. 왜? 경기 침체가 있고 극복을 해야 되죠. 그게 1단락 내용이죠. 그러면서 2단락 특정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죠. 그 배경이 1, 2단락 세팅 딱 구조, 주제로 세팅이 다 됐죠. 그럼 3단락에 4가지를 표처리해가지고 시행 방법을 얘기했고 인과적으로 그 효과 설명하고 있죠. 주제 구조 잡으면 3번이 보이지. 자, 4번 봅시다. 경기 침체와 금리와의 관계를 고찰했다. 있다니까 내용 일치로 보면. 사실 구조로도 맞아. 근데 봐봐.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의 발전 과정? 아니지. QE 자체가 자산 매입도 하잖아요. 봐봐. 구조 부분에서 자꾸 틀린 걸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 5번도 봐요. 2가지 견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인데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가 된 거지. 원인에 대한 2가지 견해요. 아니 PSP 관계죠. 이 관계지. 됐어? 그리고 봐봐. 시행 과정이라고? 과정이라기보단 뭐예요? 인과, 구분. 알겠어요? 구조 빡세게 못 잡으면 1번 문제부터 여러분 되게 피곤해졌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제발 이제는 구조 잡는 연습 정말 우리 고객님들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한 30초 더 드릴게요. 필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 빡세게 잡는 연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에서 괜히 일치하면서 피곤해지는 일이 없다. 봅시다. 육글 통해 알 수 있는 적절한 것. 자, 보세요. 금리를 낮추면, 돈이 많아지는데, 신용과 대출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데, 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원리 이해 문제라고요. 그럼 꼭 그래. 선생님, 2단락 초반부를 보면 금리 낮췄는데도 소비가 줄었잖아요. 깝깝하네 진짜. 제발 일치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치로 풀면은 선생님 헷갈리는데 이런다고 자꾸. 일치 내용 묻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읽는 스포츠 하시냐고. 정보 처리 능력이요. 눈 운동 아닙니다. 체육 시간이 아니에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원리. 금리를 낮추면 신용대출을 늘면서 자연스레 소비 투자가 늘었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문제라 해결책 도입을 했잖아요. 줄어들게 된다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흐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치로 보면은 1번이 맞다니까? 맞잖아. 2단락 처음 봐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소비 투자가 안 늘었대. 선생님, 안 늘었지 준 건 아니잖아요. 진짜 1절만 합시다. 우리 진짜 뇌절 하지 맙시다. 제발. 끝도 없이 가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제발 뇌절 이제. 자, 계속 봅시다.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채권 숫자가 늘어난다. 봐봐. 자, 이게 기본적인 1달러 원리고 2달러 원리거든요. 보세요. 채권이 비싸졌다는 거는 자, 내가 산 거에 봐봐. 내가 비싸졌어 샀어. 싸게 사야 수익을 내지 않겠어요? 첫 번째도. 그리고 봐. 2달러를 보면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래요. 떨어진다고. 됐어? 그리고 비싸졌으니까 당연히 못 사지 이 사람들은. 늘어야 된다고. 늘어야 된다고. 자, 계속 봅시다. 3번 선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높아지는데 뭔 소리예요? 버냉키시 양적 완화 정책. 봐봐. 이건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3단락이 두 번째 세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따가 좁히고 필요시 발췌도 한번 해볼게요. 5번 선지 봐. 양적 완화 PS로 나온 거죠. 해결 방법으로서.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다. 민간의 도덕 제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네. 야, 이게 4단락 구조잖아. 아, 역시 주제 구조였어.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두 번째, 모럴 해저드. 정답 5번.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모럴 해저드. 다시 저쪽으로. 딱 끝선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네. 좋습니다. 15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까지 수업해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총체적인 복습 과정이 한번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하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기획 영상도 찍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고민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되고 반복 주셔야 되고 6평 대비로 좀 계획을 잘 짜서 내신 대비하듯이 6평 대비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의 풀이 과정 없이 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제발 필기 100% 일단은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문제. A국은 침체되자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하려 했다. 봐봐. 첫 번째는 뭘 썼어? 그렇죠. 전통적 방법을 쓴 거죠. 위기가 왔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낮춰서 통화량 늘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금리가 하한에 도달했지만서도 유동성이 작살났네. 2단락에 나왔을 유동성 함정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3단락 붙어 있는 QE 양적 완화 S로 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출기는 완화를 하고 만기를 연장했고 등등등등등등등등을 했네. 야, 이거 4단락에 표 처리하는 그 4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좀 이따가 필요하면 이거는 우리 표 처리해가지고 같이 보실 거고 일단 구조만 쭉 잡아볼게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4단락에 나와 있는 P, C1, 2S 출구 전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높이면서 출구 전략 S로 갔구나. 즉 PS가 나왔으니 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 그래서 출구 전략 갔구나. 사진 찍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A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적 통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겠군. 그렇죠? 아까 봤을 때 1달러 PS 2달러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봐봐. 신용 완화 정책 이게 지금 3단락의 세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필요시 좁히고 한 발제도 가보자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표 처리를 통해서 가는 게 좋았고 3번 선지 그렇죠.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려고 했죠. 4번도 봐봐.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도 3단락의 세부 내용이니까 좀 이따 처리를 해볼게. 그럼 봐봐. 얘는 일단 보류야. 얘도 일단 모르겠어. 스킵이에요.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1번하고 3번은 맞았어요. 5번 선지 볼게.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했을 때 야 봐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높아진다고 했죠.
맞니? 근데 잘 보라고.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이달락 원리거든요. 잘 봐. 잘 보세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고 했잖아. 됐어? 됐어?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가격 오르겠네. 맞네. 됐냐? 그럼 봐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두 개잖아. 맞아? 그런데 이것도 봐봐. 우리가 사실은 주제, 구조, 원리, 적용을 더 충실하게 해봐요. 신용 하나가 뭐야? 금리 낮춰서 대출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봐봐. 금리 낮춰서 대출 많이 해주려고 했어? 맞네. 맞잖아. 맞잖아요. 그럼 봐봐. 선생님, 그게 전통적인가요? 비전통적인가요? 좋아. 그런 것 정도 좁히고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의심스러운 거는 2번보다는 당연히 4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이거 좁히고 4번 같은 거 발주도 해보는 거야. 됐어? 근데 봐봐. 자, 여기서 보세요. 국채 매입을 했잖아. 또 민간은행에 부실채권 특정 매입했잖아. 맞아? 그럼 봐봐. 4번도 맞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자산 구성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게 맞나? 봐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지금 뭐냐면 주제구조 좁힌 다음에 확인이 안 되는 문제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끌고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 정보가 다 엉켜버려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야? 구조를 빡세게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표 처리하시라고. 표 처리. 됐어?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 10분 시간 5분 정도 가질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표를 그려보세요. 지금 바로.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단락 표를 딱 그리실 건데 이게 스타워치 딱 재고 표 그려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시간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30초 만에 그린 애도 있고요. 3분 걸려 그린 애들도 있고요. 아예 못 그린 애들도 있어.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오지 않았던 얘기야. 표 처리하고 시간 체크하세요.
마이크 잡힙니까, 지금? 마이크 잡혀요? 표 처리하고 있으시면서 슬슬 이제 표 처리 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제가 이 3번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표 처리라든지 여러분 사고 흐름을 한번 정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다 보면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원은 좀 더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절제되고 정제된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내용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보였듯이 뭔가, 또는 저번 지문에서 보였듯이 뭔가, 야, 이거 내용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이 평가원은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진짜 없어요. 없다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신이 아니잖아. 이 세상의 모든 표현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치면. 끝없는 회의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가 처리한 정보도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 착각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자, 거기 들어봐요. 이선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성이라는 것도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봐봐. 이 문제를 왜 냈겠어? 아니, 봐. 니네가 좋아하는 정확성 해보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사리 이하라 그랬잖아. 야, 아니, 여기 이미 발문에서, 야, 지문 원리 있죠? 보기사리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이미 줬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락 내용은 전통적 방법을 쓴 거예요. 전통적 방법이 뭡니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보려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 2단락 뭐야? 이미 금리는 하한이 있지만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지만은 2단락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유동성의 함정 문제가 나왔다는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글로벌 위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봐. 구조 잘 잡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고객님들 구조 잘 잡아주세요.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지금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지문 구조에 그대로 대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딱 세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문장에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 상황이 문제 상황이었으니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Q2 양적 하나였단 말이에요. 양적 하나는 네 가지가 있었죠.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네, 유동성 함정 해결하는 양적 하나 네 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 있었냐? 대출 기준 완화를 하고 대출 만기를 하는 연장과 더불어 국채 지속적 매입을 하였대요. 자, 표철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야. 오케이? 그런데 잘 보세요. 대출 기준 완화를 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을 했다, 바꿔 얘기하면요. 여기에 첫 번째, 신용 공급을 더 늘리려고 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왔어? 그리고 3단락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민간은행에 부실채권을 매입했대요. 금융불안 해소했대요. 보입니까? 부실채권 인수했대요. 그러면 얘가 각각 지문에서 이게 신용완화 정책인지 버냉키식 양적완화 정책인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3단락의 다섯 번째 줄 신용완화 정책은 신용공급 확대, 부실채권 인수 보입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은 1번 얘기한 거야. 1번 보이죠? 근데 나는 지금 발췌도로 얘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이거 발췌도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자꾸 안 좋은 습관이 들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거야?
4단락 PS가 됐는데 다시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구 전략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간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각 단락으로 대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워졌어요. 어떻게? 봐. 자, 그대로 빡세게 1단락 대응되죠. 1번 선지. 맞죠? 전통. 2번 선지도 봐.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전통적 방법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썼는데 신용 공급을 늘렸다. 신용 완화를 했다. 보이죠? 그리고 봐. 신용 완화를 했다. 그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췄다. 너희 돈 많이 빌려라. 보이죠? 위험 자산이야, 부실 채권이야. 위험 자산과 부실 채권은 다르다네. 저쪽 잡아주세요. 딱 나오죠, 저기. 저쪽 잡아주고, 저쪽. 뭐야, 여기. 알겠어요? 정답 4번 보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단어가 지금도 틀렸잖아. 이게 실용 문제겠어요? 아, 그럼 눈 뽑아요, 진짜. 여러분, 그거는 몽고 애들도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건 실력이 아니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은 데서 뭐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위험자산 비중이 아니라 부실채권 인수했잖아. 부실채권, 위험자산은 다른 거지. 근데 이거 일치로 내용도 이해 못하고 풀잖아요. 표도 처리 못했잖아요. 그럼 섞여. 왜? 부실이라는 말과 위험이라는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동의어거든. 부실채권, 위험자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 처리 안 하는 거야. 왜? 비교대조 표 처리를 하면은 야, 얘는 부실채권인데? 얘는 위험자산인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표로 나누는 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표를 여러분이 그리는 순간 둘의 개념이 구분이 되면서 틀린 게 딱 보이는 건데 이거를 암산으로 처리하니까 덧셈인지 뺄셈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암산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야, 위험하니까 부실한 거네라고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4번이 괜찮은 선지가 돼버리니까 답 못 고르고 시간만 날아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봅시다. 네, 한 10초 더 드릴게요. 15초 정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얘는 표 처리했으면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오케이? 정답 5번이 보였을 거고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역시나 마지막 4단락 유동성의 함정. 그러니까 1, 2단락에서 세팅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봐봐. 이게 왜 생겼어? 늘렸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 보이죠? 금리를 낮췄는데도 야, 대출을 늘리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지금. 신용위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용 이해 못하고 일치로 풀어버리니까 막 신용위기 이런 게 위기 막 이러면서 똑같아 보인다니까. 자, 이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높이려고 한 거죠. 아니,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갔다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번 선지. 그쵸? 자, 경기가 문제니까 회복하려고 통화량 늘리려고 금리를 낮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늘려야 되는데 안 했네. 보이시죠? 원리 구조 이해 못했으면 4번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됐어? 민간이고 뭐고 간에 얘네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야. 됐죠? 정답 4번.